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데브옵스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 캄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다가 아키텍트 생활을 하고 개발하고 아키텍트 생활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개발자들도 힘이 들고 저 또한 힘이 들고 고객도 컴플레인도 많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뭔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왕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SDLC라는 이름으로 통용됐었는데 ALM이죠. ALM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보니 애자일과 데브옵스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짧게나마 지내온 생활을 돌이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계에서 뭔가 좋은 프랙티스를 마련하려고 알아보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종국에는 오늘의 경우에는 지금 순간에는 애자일과 ALM 그리고 데브옵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현재까지에 대해서는 베스트 프랙티스 같습니다. 먼저 그 데브옵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환경이 비즈니스가 우리 개발자들과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에게 많은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복잡해졌고, 예전에 비해서요. 정말 복잡해졌고, 그다음에 빠르게 릴리스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정확한 기능과 품질 높은 제품을 빠르게 디플로이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 환경은 퀄리티인데요. 이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냥 빨리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앱이나 웹 서비스가 나빠지면 우리 고객들이 바로 다른 경쟁 서비스로 옮아가요. 그리고 개인 정보나 이런 차원에서도 심각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품질을 요구하고 있어요. 안정성이죠. 안정성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요즘에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없고 서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서비스들과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안정성, 돌다가 멈춘다든지 이러면 고객들이 컴플레인이 많아요. 그래서 안정성마저도 지켜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객과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내부적 개발 우리 책의 내를 보면 옵스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 IT와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 그리고 QA 개발자분들끼리 잘 소통이 안 돼요. 조직별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물론 큰 회사에 대해서는 저 환경이고, 작은 그나마 소기업에 대해서는 QA나 옵스 하는 분들이 별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개인이 개발도 해야 되고 오퍼레이션도 해야 되고 QA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앞에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빠르게 개발해서 디플로이하고 품질 없게 하는데 모두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짐이 개발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괴롭죠. 또 하나의 우리의 상황은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요. 그래서 클라우드 대응해서 뭔가 조사를 하고 우리 아키텍처에 반영을 하려고 했더니
빅데이터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영업 마케팅에서 요청을 해와요. 비즈니스에서. 요즘에는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냥 분석뿐만 아니라 또 똑똑하게 뭐 AI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반영을 해야 돼요. 데이터에다가. 매우 힘이 들죠. 근데 이제 아키텍처 차원에서도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요구해요. 마이크로 서비스 디자인을 해야 되고, 배포 환경을 봤더니 경쟁사들은 인프라에 유연하게, 그러니까 로드에 유연하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서비스 운영을 해야만 비용이 저렴해지고 좀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갖출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옵니다. 다음 내년에도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마지막인데, 우리가 안정성과 뭐 조금 늦게,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안정성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개발을 하고 시간이 늦어지고, 피처를 넣으려고 했더니 뭐 고려될 것들이 많아서 좀 늦어져요. 그리고 에러도 좀 나와. 그래서 돌다가 좀 죽기도 해요. 밤에 혹은 새벽에 로드가 많을 때. 그래서 고객들이 참아주면 괜찮은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개발하는 서비스에는 경쟁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개발이 늦어져도 다른 경쟁사보다 한두 텀, 그리고 여러 번 그게 반복돼서 디플로이, 새로운 기능 릴리스가 늦어지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른 고객들이 다른 경쟁 서비스로 넘어가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기보다 평생 우리 개발이나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이, IT 하는 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숙명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하나 더 있어요. 작년 올해부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해가지고 큰 회사들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7월부터. 근데 벌써 저희에게 문의를 해오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하면 지라를 쓰고 있는데 워크로그를 주당 52시간 초과할 수 없게 로깅을 못하게끔 해달라고 문의를 해와요. 벌써. 네, 심각하죠. 물론 작은 회사들은 2020년까지 이렇게 유예되고 뭐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의 당면의 현실로 와 있어요. 로드 밸런스가. 그러려면 일을 빨리 끝내고 경쟁은 지켜야 되지만 일을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해내서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환경이에요. 그러면 데브옵스로 이런 우리가 챌린지 받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브옵스 말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슬라이드를 몇 개 같이 보면 좋겠어요. 데브옵스가 뭐냐면 우리가 알듯이 개발계와 운영계가 같이 협업하는 프랙티스들의 모음이에요. 그죠? 개발자들과 운영하는 사람들이 협업하는 체계예요. 그래서 이게 데브옵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왼쪽엔 개발, 오른쪽, 그러니까 영어로 써 있지만 개발할 때 운영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고려 사항을 논의하고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 끝나면 운영자한테 알아서 배포하시고요. 문제가 생기면 노티해 주세요. 이슈 등록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운영자도 배포하기 전에 배포 계획을 세울 때, 혹은 배포 IT 인프라를 갖출 때 디벨로퍼들을 초대해서 어떤 IT 인프라가 좋은지,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결정뿐만 아니라 오퍼레이션 자체도요.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게 뭐냐면, 좀 더 개발할 때 운영을 고려할 수 있으니까 전체 시스템, 서비스 운영의 에러를 낮출 수가 있겠죠. 운영도 마찬가지고, 운영 준비를 할 때 개발이 어떻게 개발할지, 어떤 기술을 쓸지 미리 알고서 IT 인프라를 갖추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동화를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가 데브옵스를 하는 이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왜 데브옵스 골이 무엇인가? 매우 간단해요. 매우 간단하죠. 정확하고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배포해내는 거예요. 배포가 이제 만들어진 걸 배포뿐만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 전체 개발하고 요구사항 정리하고 개발해서 테스팅한 다음에 배포까지, 고객까지를 얘기해요. 개발부터 고객까지 빠르게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배포하는 게 우리의 데브옵스의 골입니다. 그게 비즈니스의 골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의. 그렇죠? 그러면 이 슬라이드는 데브옵스뿐만 아니라, 그러면 데브옵스는 뭐고 ALM은 또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럼 애자일은 뭐지? 뭐 요즘에 이 세 가지가 막 뒤섞여서 회자되기도 하고 논의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요, 저 자체가. 데브옵스는 원래 ALM이라고 있는데, ALM이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요. 생명주기, 애플리케이션 생명주기인데, 생명주기가 애자일 프레임워크로 구현되는 종국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죠? ALM이라는 게 원래 그 요구사항 수집, 고객하고 만나서 요구사항 수집해서 개발하고 테스트해서 배포하는 것인데, 라이프 사이클인데, 그 라이프 사이클을 애자일 방법으로 실현하는 거죠. 구현하는 거죠. 구현하는 최종의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이라는 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런 체계, 개발 체계, 프랙티스가 데브옵스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정리가 잘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브옵스라고 하면 이게 이제 2010년 정도에 그 사람들이 데브옵스의 원칙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데브옵스가 정의는 그러한데, 운영하는 그 프린시플, 원칙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3 ways라고 해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되게 명확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 슬라이드 그 방법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 가지 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개발을 이제 퍼포먼스 기준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의 개발을 하는 거죠.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그 액티비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개발, 뭐 테스트, 배포, 이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 배포 쪽으로 일을 할 때 매 단계마다 원샷으로 되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요구사항 받자마자 뭔가 누군가 신이 개발을 해주진 않으니까, 개발자들, 테스트,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이 그 결과 중심으로 빠르게 결과물을 내고, 테스트도 문제 없이 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는 그 아티팩트 나오는 일정, 그리고 액티비티가 과정보다는 그 산출물, 각 단계의 산출물 베이스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산출물들을 각 단계에서 정확한 산출물을 내는 것, 이렇게 일하는 방법이에요. 원칙이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까지. 두 번째는 그 피드백인데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각 단계별로 여기에는 지금 개발과 오퍼레이션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이에는 액티비티로 그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 단계가 포함되어 있겠죠. 요구사항 수집도 있고, 이런 단계별로 원샷의 푹이 아니라 이 거치는 단계마다 피드백을 이전 개발하는 사람 혹은 팀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가능하면 팀 안에서 피드백을 해서 문제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거를 릴리스 받았는데 디펙이 생겼어요. 그럼 디펙에 대해서 빠르게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언제? 그게 커스터머까지 가기 전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프로젝트라면 5개월째가 아니라 가능하면 빠르게 조그만 기능 릴리스한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빠르게 개발자가 문제를 인지하고 수정해서
다시 배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오래된 문제는 고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소스 코드와 기능들이 많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연동되니까 시간이 가면서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돈이 매우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피드백을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피드백이. 세 번째, 마지막 원칙은 잘게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자일 사상이 그러하듯이 많은 기능을 한꺼번에 한 번에 만들어서 릴리스하고 테스트하고 릴리스하는 것보다는 기능들을 잘게 부숴서 잘게 테스트하고 릴리스한 다음에 피드백을 얻어내는 것, 그리고 다시 릴리스하고 문제점이 있거나 고객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빠르게 수정해서 다음번에 릴리스하는 이런 짧은 개발 주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다음에 또 나오긴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익스페리멘탈을 짧으니까 큰 리스크가 없잖아요, 실패를 해도. 그래서 짧게 개발을 하면서도 새로운 그 시험들을 계속해서 남보다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원칙이 세 번째, 마지막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세 가지 원칙, 데브옵스의 원칙을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기술이나 도구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개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방법 프레임워크와 혹은 린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방법들이죠, 개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건 기술, 테크놀로지들이죠. 클라우드하고 컨테이너 기술들. 데브옵스를 하려면,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애스 코드라고 해서 이제 데브옵스는 오토메이션이 매우 중요해요. 당연히 오늘은 이제 도구 차원이 아니라 문화 측면에서 데브옵스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데브옵스의 핵심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동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성공의 그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스 코드는 인프라를 가능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스크립트나 코드로 구현하는 것.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인데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이게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그게 문서이거나 산출물들, 그게 와르이거나 자 혹은 라이브러리, 이 모두 다 인터페이스 and 디스크립션 모두 다 그리고 컨피그레이션들, 이런 컨피그레이션 아이템들을 이제 관리를 자동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니터링은 이제 우리가 현재 상태를 안다면 개선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를 모르면 개선하기 매우 어렵죠. 그래서 모니터링 체계, 모니터링 아이템에 대한 그 숙고를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됐는지, 개선해야 되는지를, 무엇부터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네이블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우리 경쟁들이니까 잠재적인, 물론 경쟁만 생각을 해보죠. 데브옵스를 이렇게 받아들여는 트랜지션 했는가, 데브옵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올해 자료는 아닙니다. 2017년 자료이고요. 스태티스타라는 곳에서 2018년에 발표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다른 리서치 결과하고 차이가 없어서 이걸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댑티드는 이미 반영을 했다가 73%예요. 73%인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글로벌하게 조사를 한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막 도입해서 일부만 하고 있다가 10%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도입했다. 놀랄만한 거는 대부분의 그 컴퍼니 와이드하게 엔터프라이즈, 완전히 조직에 다 우리가 모든 팀들이 데브옵스를
반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가 10%나 돼요. 벌써 나머지들은 대부분의 팀이 반영한 것, 그리고 일부 팀이 반영한 것, 이제 막 시작했다. 이걸 더해서 73%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아직 계획이 없음, 혹은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계획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계획을 세우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경쟁력이니까. 네, 이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CAMS라고 DevOps 밸류 혹은 프레임워크인데요. 어떻게 왜 제가 밸류라고 이제 다른 닉네임을 달았냐면, 부제를 달았냐면, 그럼 DevOps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지는데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요소들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DevOps를 지탱하는 큰 프레임워크, 틀이 되겠습니다. 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이니셜입니다. DevOps 프레임워크.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DevOps 그러면 되게 이렇게 뭔가 말은 좋은데 개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개발과 운영이 같은, 그러니까 인터랙션을 많이 하는 것인데 되게 정성적이고 이렇게 뭔가 정리할 수가, 그럼 뭐가 DevOps냐라고 정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DevOps가 뭔지 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정의를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즈 험블이라는 분이 처음 이 얘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CAMS는 이제 DevOps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러니까 그 뼈대들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얼마나 DevOps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잘 적응하고 있는 DevOps 방법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성숙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쓰여요. 이 CAMS라는 게. CAMS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컬처라고 해서 좀 이제 디테일하게 그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컬처라고 해서 DevOps 문화, 그러니까 개발 문화, 개발과 운영의 문화, 이 DevOps 문화적인 차원, 그리고 자동화, 그다음에 lean, 그래서 빠르게,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는 액티비티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 조직이 개발 문화가 얼마나 군더더기 없이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메저먼트라고 해서 측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적절하기보다 얼마나 우리가 데이터 측정 혹은 고객의 변화 측정,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 시스템, 프로세스들을 잘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쉐어링이라고 해서 조직 간, 팀 간, 조직 내에서 디벨로퍼끼리 혹은 디벨로퍼와 비즈니스, 디벨로퍼와 오퍼레이션들 사이의 정보 교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라는 차원, 이 5가지의 큰 캐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AMS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DevOps를 나름대로 정의하고, 무엇이 DevOps라고 정의를 하고, 그 정의 하나하나 꼭지마다 액티비티나 의미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댑테이션을 하실 때 DevOps를 우리가 이 컬처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상태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토메이션은 어떤 항목들을 DevOps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데 우리 상태는 어디에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컬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컬처는 DevOps 컬처예요. 컬처는 아까 우리 알아봤지만 이 사람들끼리 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인데 개발자들끼리만 보통 협업을 해요. 협업을 하려고 전통적으로는 그래왔어요. 근데 지금은 크로스 펑셔널이라고 해서 이제 비즈니스 가이들, 그리고 개발자랑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랑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업무 협업을 해요. 그래서 이런 피처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언제까지,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지, 뭐 이런 거라든가,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지 오퍼레이션 하는 팀이랑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새로운 모듈을 릴리스 할 텐데, 예를 들어서 10일 후에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랬을 때 이렇게 영향이 다른 A라는 컴포넌트와 B라는 컴포넌트에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고 오퍼레이션한테 알려주고,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협업을 얘기를 해요. 네, 한 팀 내가 아니라 그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려 있는 팀 또는 멤버들과 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협업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요거를 좀 의미 있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DevOps라는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체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왜 그 DevOps가 사람 인터랙션도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을 중요시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네. 도구의 문제를 풀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협업할 때 혹은 디플로이 할 때 사람이 매뉴얼로 했을 때 에러가 나는 것들을 풀어주는 거지, 뭐 이걸 뭐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하우를 해주진 않아요. 네. 그리고 요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문구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 아틀라시안에서 이제 잘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팀의 잡은 아니고 개개인들 모든 사람의 잡이라는 거죠. 팀의 잡으로 떨어지면 그래 팀이 받아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주고 B라는 사람한테 다른 일을 주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발자도 디플로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QA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덕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프로덕 오너에 대한 만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발브되어 있는 개발자, 테스터, 그리고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 모두 다 이 프로덕트, 우리가 만드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업무할 때도 내가 주인이다라고 뿐만 아니라 개발 업무할 때도 테스트 분들에게 어떤 코드를 짜면, 어떤 디스크립션을 해주면 빨리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정확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업무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크로스 펑셔널 콜라보레이션이니까 개발 스프린트를 만들 때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을 가능하면 넣어서 같은 스프린트를 만드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이미 스크럼 방식으로 해서 스프린트 운영하는 분들이 회사가 많을 거예요, 팀이. 그럴 때 팀 개발이니까 우리 피처 뭐 예를 들어서 다다음 주에 릴리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프로덕트 백로그를 넣고 뭐 이렇게 스케줄링 하면서 개발자들만 넣으시지 말고 꼭 운영하는 분, 배포하거나 운영 혹은 피드백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 서포트, 테크니컬 서포트 하는 분들, 조직 멤버들도 프로덕트과 관련이 있다면 초대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스케줄, 그러니까 스프린트가 언제 릴리스 될지, 어떤 기능이, 무슨 기능이 다음번 스프린트에 릴리스가 될지를 공유하면서 디스커션 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초대를 해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예제로 어떤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컬처에서 커뮤니케이션이냐면 부서 간에 그러니까 스탠드업 미팅,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이나 그리고 이제 칸반 보드, 꼭 오프라인 미팅은 아니더라도 칸반 보드 운영하는 칸반 보드의 그 내용들을 쉐어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고요. 네. 채팅 뭐 다른 채팅 프로그램을 쓰시잖아요. 챗옵스 프로그램을 쓰신다면, 앱을 쓰신다면 챗옵스 룸을 만들어서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퍼핏에서 퍼펫 랩이라고 아시죠? 퍼펫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DevOps 배포가 30배나 더 자주, 예전에는 이래서 30일마다, 예를 들어서 30일마다 배포했다면 DevOps를 잘 운영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릴리스할 수 있다. 지금은 이런 얘기입니다. 오류에 대해서는, 펠류에 대해서는 60배나 더 빠르게 대처가 됐고, 더 작아졌고요. 오류가
60배나 더 작아졌고 오류가 안 난 거죠. 그리고 오류가 났을 때, 그러니까 페일리어가 났을 때, 이런 페일리어가 났을 때 굉장히 빠르게 복구를 했다. 당연히 복구를 왜 그렇게 해놨냐면 그 오퍼레이션 쪽에도 자동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였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매뉴얼로 복구하는 게 아니라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와 오토메이션 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라고 되어 있어서 페일리어가 나면 롤백 그 리커버리 루틴이 바로 자동으로 그 런만 시키면 자동으로 요소들을 컨피그레이션 아이템들을 백업 다시 리스토어해서 시스템을 안정하게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 그 체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있겠습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두 번째 요소인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메이션은 뭐 정말 중요한 항목입니다. 데브옵스에. 그러니까 데브옵스 이제 제 경험으로 데브옵스 뭐 이렇게를 해요. 그러면 테스트 부분 대부분 이제 테스트 오토메이션이 이제 빌드와 테스트 오토메이션이 중요한데 빌드는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디플로이도 대부분 잘 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웬만한 회사들은 조직들은. 근데 이 테스트가 잘 안 돼요. 자동화된 테스트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는 어려우니까 빼고라도 그 통합 테스트 혹은 기능의 UI에 대한 테스트, 앱에 대한 그 파이널 그 이제 제3자 테스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 UI 베이스의 기능 테스트들이 자동화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데브옵스 차원에서 생기냐면 코드 커밋을 해서 코드 커밋을 하면 빌드가 자동으로 돌아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배포하기 전에 전체 테스트를 뭐 커밋별로 테스트를 안 하더라도 테스트를 빠르게 이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테스트를 하거나 3일마다 한 번씩 릴리스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자동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이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근데 돈도 많이 들고 테스트를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까 봤지만 스테빌리티 말고 이제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빨리 시스템들이 개발은 빨리 했으나 자주 짧게 끊어서 하지만 테스트가 중간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디플로이도 느려지고 이 빌드 이후가 다 느려져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요. 데브옵스 체계가.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쉽지 않다. 테스트가. 근데 다른 웬만한 예를 들어서 중상 이상의 외국 IT 회사들은 이 테스트 자동화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해요. 물론 모든 코드, 모든 기능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고 가장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것, 사람 손이 많이 가고 반복적인 것, 정말 루틴한 거라고 하죠. 이런 테스트는 거의 70% 이상 자동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자료에 따르면. 데브옵스 트렌드 2018년 자료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팀은 어떤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안 돼 있더라도 언젠가는 테스트도 자동화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고 퀄리티가 안 나니까. 네. 그래서 인프라도 지금은 뭐 AWS나 혹은 구글 플랫폼들을 많이 쓰시니까 거기에서 API들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도커도 코드로 스크립트나 코드로 짜서 프로비저닝하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새로 만들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네. 인프라스트럭처도 가능하면 코드로 짤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은 페이스북 2015년 얘기인데 페이스북이 한 사람이 2만 대 서버를 관리를 해왔어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3명이서 그 많은 서버들을 다 관리한다고 해요. 지금은 좀 늘었을 수도 있는데 줄어들었거나 작년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 기준으로 카카오톡의 그 방대한 서버들, 다양한 서버들 관리를 단 3명이서 해요. 어떻게? 컨피그레이션을 코드로 짜서 관리를 해요. 물론 이제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사이버 보그라고 사이버 보그라는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긴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으니까 무료 솔루션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인프라들도 자동화에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년 뭐 가까운 시일 안에 이게 경쟁력이 될 테니까요. 오토메이션 중에 제 아이템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네. 날리지 매니지먼트, 뭐 엔드-투-엔드 링킹이나 뭐 이런 항목들을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항목들을 개발할 때 시간이 바쁘겠지만 조금씩 조직에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페인 포인트가 뭔지 그 절차에서 가장 치명적인 시간을 많이 먹고 에러가 많이 나는 부분부터 자동화에 대한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네. 효과가 노력 대 ROI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리고 린 부분인데요. 린은 다른 게 아니라 린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린은 원래 그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수행하지 않는다잖아요. 그 개념이.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도 대신 몇 가지 더 넣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감내하면서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배워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더 좋은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이니까 대신 빅뱅이 아니라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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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린 방법은 핵심이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가능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고객들을 만나서 피드백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고객 정보를 얻어서 온디맨드로 피처를 개발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알듯이 할 수만 있다면 컨티뉴어스 잘게 이터레이션을 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두 번째인데 메저먼트 요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매주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측정을 해야만, 측정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게 잘못됐는지 개선이 됐는지를 알 수 있고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죠. 측정이 돼야 뭐 고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측정할 뭔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뭐 비즈니스에서 뉴 피처를 넣는데 그게 영향이 갔는지 아니면 UX를 잘 디자인해서 고객이 늘었는지 아니면 잘못돼서 줄었는지를 알 수 있죠. 안 그러면 그냥 배 타는 거죠. 네, 배 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측정하는 거냐? 다요, 다. 사람, 리소스 얼마만큼 들었는지, 프로세스가 우리 프로세스 간의 시간, 걸리는 시간, 프로세스의 에러들, 그리고 퍼포먼스 얼마나 사람들의 리스폰스 타임이 얼마나 우리 소프트웨어들이 빠르게 받았는지.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매주하려면 아까 오토메이션도 좀 필요하고 그 설계 이런 필요합니다. 메저먼트인데 다죠. 진짜로 가능하면 모든 거를 다 매저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있게 체계를 항상 만들어 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저를 했으면 나만 쭉 갖고 있지 말고 쉐어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효과가 배가 된다고. 개발해서 혹은 운영해서 만들어서 자기들만 써요. 그러면 그 밸류가 작겠죠. 그래서 마케팅에도 알려주고 개발한테도 쉐어를 해서 그 데이터의 가치, 데이터로 인해서 이제 새로 개선이 되면 좋겠죠. 시스템들이, 비즈니스도 그렇고. 그러면 피드백을 받아서 그분들 피드백을 해줬으면 공유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더 촘촘한
측정 계획을 세우면 회사 프로덕이 정말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쉐어링 마지막인데요. 쉐어링 부분은 우리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이제 그 DevOps 3ways라고 해가지고 배포를 했으면 정방향으로 이제 릴리스를 했으면 피드백을 받잖아요. 피드백이 고객 피드백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들인데 피드백들을 피드백하면서 쉐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은 피드백 루프가 곧 캄스의 피드백 루프가 곧 쉐어링인데 그래서 제가 테스터인데 개발자 조직에서 릴리스를 받았어요. 테스트 해보니까 뭐가 나빠. 그러면 내용들을 이렇게 푹 던지지 말고 지랄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디펙 났어요. 아무 정보 없이 주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지금 여러분들 그러고 계시겠지만 자세하게 써서 왜 에러가 났는지 내 의견은 펠리어뿐만 아니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쉐어를 해달라는 거죠. 피드백 루프를 좀 더 강력하게 통해서 쉐어링을 하라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무엇을 쉐어하냐면 모든 것을 다 쉐어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전체로는 비즈니스 골, 우리 프로덕트의 골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 우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점들, 우리 팀, 우리 비즈니스의 관점은 무엇인지, 뷰 포인트도 쉐어를 하고 우선순위, 워크플로우들, 난리지 모두 다 쉐어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쉐어를 하려면 뭔가 도구들도 필요하겠죠. 나중에 그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그 쉐어를 하면 이제 장점인데, 쉐어를 하면 이제 그 당장의 그 프로덕트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A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요. 뭐 카카오톡을 만들든 아니면 앱을 만들면서 그 프로젝트에서 쉐어링을 해요. 그러면 그 프로덕트 내에 포함된 프로덕트만 개선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액티비티, 이게 문화적인 얘기니까 액티비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조직들, 큰 조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명 혹은 뭐 몇백 명이 개발과 운영자들의 합의라고 하면, 그런 조직이라면 그 조직들 자체도 개선이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실증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데브옵스의 영향으로 스피디한 조직, 그리고 그 스피디한 조직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조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드백인데, 우리가 아다시피 가능하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게 좋다. 네. 왜냐하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급여보다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더 고치시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캄스, 그러니까 데브옵스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정립되어 있다고 쳐요.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을 그었어요. 그래서 컬처 부분도 A, B, C, D, 뭐 EF 단계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삼아서 만들었어요. 정립을 했어요. 그리고 오토메이션도 린, 이제 메저먼트, 그리고 쉐어링,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셋업을 했어요. 우리 조직에서. 그러면 그거를 계속 쓰고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물론 사람의 문제를 푸는 것이긴 하지만 아틀라시안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제품들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야, 그럼 뭐 데브옵스 뭐 이렇게 도구 팔려고 이렇게 뭐 컨퍼런스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지라 만들고 이랬지, 뭐 ITMS 한다고 서비스 데스크 만들었지, 뭐 특별한 어떤 백엔드에 뒤에 어떤 사상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러지 않아요. 저가 간단하게만 봐도 이 아틀라시아는 굉장히 그 도구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우리
그 키노트 발표를 해줬지만 키노트에서 아틀라시안에서 이제 플라이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도구하고 관련이 크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틀라시안의 많은 노력들을 그런 문화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괜찮으면 내부 조직에서 운영했을 때 괜찮으면 지라 혹은 컨플루언스의 새로운 기능으로 넣어요. 그리고 쓰는 방법을 이제 매뉴얼로 배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데브옵스에 대한 다큐멘트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아틀라시안 내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마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브옵스의 컴스를 keep going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유지 혹은 개선하기 위해서 도구들이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도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 노력의 결실들을 혹은 레슨 앤 런들을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게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북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려면은 나름대로 매뉴얼을 쓰고 가이드라인 작성하고 매뉴얼을 쓰고 누군가 지침을 그 마스터들 혹은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감시를 하고 도와주고 이러면 좋은데 퍼실리테이터들 혹은 뭐 마스터들이 근데 조직에서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운영하지도 않고 조직에서 그러면 가능하면 저의 경험은 도구로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사람들이 쉽게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도구들로 셋업을 하면 차츰 데이터가 쌓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데브옵스 하는 팀이 아니라 데브옵스에 관심 있는 팀인데 데브옵스를 안 해요. 그 팀 멤버들이 다른 팀의 산출물들을 보면서 배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로젝트들이, 그러니까 데브옵스 이런 문화들이 프레임워크들이 다른 프로젝트, 조직으로 전파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쉐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러니까 데브옵스 운영했을 때 문제 있었던 것, 장점들을 다른 조직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저가 보기에는 이렇게 도구도 많지만 아틀라시안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것들은 컨플루언스, 지라, 아까 문화적인 거 이해하시죠? 쉐어. 그러니까 쉐어링뿐만 아니라 이제 그 크로스 펑셔널 인터랙션들은 컨플루언스 정말 협업으로 더할 나위 없이 지금까지는 좋고 지라도 그렇고 네, 스트라이드 체롭스 차원에서도 매우 좋죠. 그리고 오토메이션은 뭐 지금 뭐 힙챗이나 이제 지금은 스트라이드도 어느 정도는 지라와 연동이 되니까 커맨드를 쳐서 그러니까 체롭스 방식으로 채팅창에서 명령을 내리면 빌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자동화를 고려해서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린 메저먼트도 이제 데이터 메저먼트를 많이들 지원하죠. 이런 도구들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내용으로는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해봤어요. 맞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파란색 비슷한 색깔이 아틀라시안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데브옵스를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건데 어떤 노력을 하냐면 데브옵스를 아틀라시안 도구로 데브옵스를 잘 할 수 있게 아틀라시안 도구를 계속 바꾸고 개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커버리지가 좀 작았는데 도구들이 계속 데브옵스의 프레임워크 요소들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다른 도구를 써도 되겠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아틀라시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번외인데요. 아틀라시안은 어떤 노력을 하냐면 우리 조직의 그 데브옵스 머처리티 성숙도를 측정해 볼 수 있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보신 분들 말고 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슬라이드 몇 개를 마련해 봤어요. 이 슬라이드는 나중에 공유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혹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조직 좀 어떤지 진단을 해보자 해서 좀 따라서 해보시면 금방 10개 스텝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머처리티 모델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캄스가 머처리티 측정하는 모델로도 쓰인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도메인이 어딘지 이렇게 물어봐요. 조직이 몇 명인지 물어보고 넥스트 해보면 이 그 개발 데브옵스의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체크하면 최종으로는 마지막 상태가 보면 당신 조직 팀의 데브옵스의 레벨은 뭐 인터미디에이트입니다. 혹은 뭐 엑설런트 뭐 이렇게 결과를 알려줘요. 네. 한 번쯤 해보는 게 괜찮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 버튼을 만든 이유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인가요? 하고 서로 버튼 자기 책상 위에 빨간색의 멋진 버튼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누르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책상에 지금 앞으로는 이 빨간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저희 커브가 아틀라시안 제품에 대한 문제나 혹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컨택해 주시면 네, 미사일같이 여러분들을 도우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